사람들은 흔히 이른이면 땅은 가깝고 하늘은 멀다고 희망이 아닌 추억으로 사는 나이라고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12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한소정이 창가에 서서 제 아내가 남긴 붉은 실크 드레스를 몸에 대보는 것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늙은 심장이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겨울잠을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빗소리와 인삼주의 진한 취기가 그 모든 것을 깨웠습니다. 저는 김 회장, 혹은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언덕 위 저택의 노인입니다. 고2를 넘긴 나이에 저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거대한 그룹, 외국에서 성공한 자식들, 그리고 3대가 써도 다 못 쓸 재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많을수록 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12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부터 이 저택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벨벳 커튼은 항상 드리워져 햇빛을 가렸고 내부 공간을 회색빛 보존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저는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된 골동품처럼 살았습니다. 비싸고 고상하지만 영혼은 없었습니다. 한소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소정은 지난 2년 동안 들어온 5번째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거나 제 재산에 지나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정은 달랐습니다. 아니, 소정씨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그녀는 52살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묘한 생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자수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홀로 2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가 상류층 파티에서 보았던 사모님들의 손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는 노동하는 사람의 손이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솜씨 좋고 따뜻했습니다. 소정씨가 온 날부터 저택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공업용 세제 냄새가 아니라 삶의 냄새였습니다. 아침이면 문틈으로 스며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오후에는 풀 먹인 냄새와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제 셔츠의 주름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다려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꽃꽂이를 좋아했습니다. 매일 바뀌는 생화병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놓여 어두운 공간을 드는 작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몰래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소정씨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농익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녀의 몸매는 풍만하고 건강했습니다. 바닥을 닦느라 땀이 송골송골 맺힌 하얀 목덜미가 드러나도록 머리를 높게 묶었을 때나 화채 물을 주며 흘러간 옛 트로트 가락을 흥얼거릴 때 저는 늙은 심장이 느릿하게 뛰던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점잖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에게 설레다니요. 저는 거리를 두려 애썼고 차갑고 위험있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무의식적으로 이 넓은 집 안에서 그녀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12주기 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낯비처럼 흐렸습니다. 저는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침실에 틀어박혀 술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10여 년간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아내의 유품이 보관된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조명 냄새와 오래된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며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월의 바랜 옷가지들을 만졌습니다. 그러다 옷장 가장 깊은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붉은색 실크 슬립 원피스였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 파리 여행 때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화려하고 야하다면서요. 그러다 아내는 병이 들었고 그 옷은 오지 않은 회춘에 대한 미완의 꿈처럼 그곳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가벼운 노크 소리가 현실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소정 씨였습니다. 들어와요.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정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주저앉아 붉은 드레스를 들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부드러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찻상에 쟁반을 내려놓고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거기서 봐요, 한 여사. 제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소정 씨가 멈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붉은 실크 드레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실크의 감촉이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치 소녀의 피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소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여사. 저는 망설이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이의 여자가 붉은색을 입으면 여전히 고울까요? 소정 씨는 제 손에 들린 드레스를 보더니 술과 눈물로 붉어진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피하지도 그 바보 같은 질문을 비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선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붉은색은 생명의 색이고 심장피의 색입니다. 여자는 나이가 몇이든 꽃입니다. 꽃은 시들 때까지 언제나 화려해야죠. 붉은색을 입으면 안 되는 나이란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화려해질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그녀의 대답은 머릿속에 먹구름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그저 화려해질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이제 그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드레스의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국화향 비누 냄새, 청결하고 소박하며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한번 대봐도 되겠소.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요청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뺨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밀폐된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끈적하고 팽팽해졌습니다. 주인과 고용인의 선을 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빛에서 그녀는 아마도 천박함이 아닌 온기를 찾아 헤매는 한 남자의 극도로 고독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를 들어 그녀의 몸에 대보았습니다. 그녀의 살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습니다. 붉은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가슴 앞으로 흘러내려 잿빛 작업복 위를 덮었습니다. 그 대비는 숨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실크의 강렬한 붉은색이 그녀의 흰 피부를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눈동자를 더욱 깊어 보이게 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드레스에서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사람, 이 늙은 가슴을 쿵쿵 뛰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한소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를 갈망했습니다. 이 위험 있는 회장이라는 껍데기를 찢어버리고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추억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의 진짜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곱구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정씨, 당신 참 곱소. 성도 격식을 차린 호칭도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정 씨는 고개를 숙여 제 뜨거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얇은 실크천 뒤로 그녀의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회장님, 취하셨어요? 그녀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발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맞소, 취했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고독에 취해 살았소.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니 이제야 깨고 싶어지는구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번개가 잿빛 하늘을 가르며 순식간에 방 안을 비췄고 벽에 비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폭풍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소정 씨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곧 정전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제 손에서 부드럽게 드레스를 떼어내 침대 위에 정중하게 올려두고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실크의 서늘한 감촉과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긴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의 폭풍우는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이 거대한 성 안에 우리 둘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 70세 김기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으로 서서히 말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위해 다시 한번 붉은색을 입을 용기를 낼 것인가? 선반 위에 놓인 20년 묵은 귀한 산삼주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시면 양기를 북돋우고 혈관 속에 뜨거운 피가 돌게 한다는 그 술 말입니다.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엔 이걸 마십시다, 소정 씨.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비 내리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정 씨의 예상대로 어둠이 평창동 언덕을 집어삼키자마자 폭풍우가 가장 무서운 기세로 덮쳐왔습니다. 바람이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창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원의 고목들이 우지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과광, 번개가 하늘을 찢었고 뒤이어 언덕 아래 변전소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저택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산삼주 병을 들고 계단을 더듬어 내려가던 저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정 씨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악. 평소의 침착함과는 다른 공포에 질린 약한 소리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소정 씨. 제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며 안심시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을 꽉 쥐고 있는 소정 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둥 번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는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자가 자연의 포효 앞에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은 저를 귀찮게 하기는커녕 제 안의 수컷으로서의 보호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찻상 위에 놓인 굵은 향초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황빛 불꽃이 타오르며 춤을 추었고 어둠을 밀어내며 차가운 칠흑의 바다 한가운데 따뜻하고 사적인 빛의 섬을 만들었습니다. 좀 마셔서 몸을 드세요. 그리고 진정하세요. 저는 목이 낮은 크리스털 잔 2개의 술을 따랐습니다. 20년 묵은 산삼의 진한 향과 최상급 증류주의 알싸한 맛을 품은 호박색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그 향기는 샌다루드 향초 냄새와 섞여 몽환적이고 감각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정 씨는 술잔을 망설이며 보다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일하는 사람인데 감히 어떻게 상전과 술상을... 오늘 밤 상전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낮고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고 있는 천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앉았습니다. 넓은 집에 폭풍우를 피하고 있는 늙은이 둘뿐입니다. 받아요. 소정 씨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우연히 닿았습니다. 등골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떼고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독한 술 기운에 그녀는 쿨럭거렸지만 곧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창백했던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반짝였고 젖어 있었으며 기묘하게 다정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산삼주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혈관 속 피가 요동치며 지난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깨웠습니다. 저는 소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린넨 소재의 편안한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드레스를 입은 여자보다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옥한 대지의 아름다움, 포용과 인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소정 씨, 술 기운에 약간 몽롱해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거 아시오. 지난 12년 동안 이 집은 너무 넓었어. 집이라기보다는 무덤 같았지. 오가면서 내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쳐 들렸어. 소정 씨는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 뒤로 저는 대담하게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거친 손에 제 주름진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에 생기가 돈다는 걸 느꼈어. 당신이 끓인 국 냄새, 다림질 소리,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까지. 오늘 밤 당신이 여기 앉아 있으니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고독한 노인이 아니라는 걸 느끼오. 소정 씨가 몸을 떨었습니다.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꽉 잡았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권력자의 손이 지금은 그저 가사 도우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붙잡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갈라졌습니다. 전 그저 가난하고 천한 과부입니다. 회장님은 그룹 총수시고 자제분들이 알면 제가 늙은 회장님 노망난 틈을 타 한몫 챙기려는 부도덕한 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생각하라고 하시오. 제가 작게 소리쳤습니다. 술의 자극이 저를 강하고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70년 평생을 체면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았소. 남은 인생은 내 감정을 위해 살고 싶소. 오늘 밤 내가 춥고 나를 데워줄 사람이 오직 당신뿐인데 남들 생각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저는 그녀의 몸을 돌려 저를 마주보게 했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아래 소정 씨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럽고 벅차서였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희생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누군가 그녀를 여자로서 필요로 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소정 씨.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눈물의 짠맛과 산삼주의 달콤하고 알싸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날에 서두르고 거친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라있던 두 영혼이 마침내 지하수맥을 발견한 듯 느리고 깊으며 갈망에 찬 키스였습니다. 소정아 씨는 처음에는 놀라움과 자격지심에 몸을 굳혔지만 제 한숨이 그녀의 볼에 닿자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열고 조심스럽게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두 팔이 제 목을 감싸고 굽어가는 제 등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밖의 천둥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경계도 나이도 사라졌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서로의 온기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넓은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부드러운 벨벳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과 주름에 거친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고단했던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었고, 또한 그녀가 제 영혼의 거대한 공허를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낡은 저택의 어둠 속에서 꺼져가던 두 불꽃이 만나 거대한 화염으로 타올랐습니다. 인생의 모든 편견과 장벽을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저 20년 묵은 산삼주보다 더 깊이 서로에게 취했습니다. 저는 옷장이 아닌 한소정이라는 여자의 품 안에서 내 인생의 붉은 실크 드레스를 찾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아침, 하늘은 투명했지만 뼈가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바닥에 뒹구는 산삼주 찌꺼기가 남은 크리스털 잔을 비췄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조금 어지러웠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있고 차가웠습니다. 소정 씨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온기는 사라지고 베개에 남은 국화 향기만 희미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일은 늙은이의 망령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후회하고 떠나버린 걸까요? 저는 급히 실크 가운을 걸치고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집안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요리 소리도 된장찌개 냄새도 없었습니다. 부엌 뒤편 쪽방, 도우미 방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들을 개어해진 천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잿빛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그녀는 다시 몸을 사리는 한 여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당황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정 씨가 놀라 손에 든 옷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았지만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붉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운걸거렸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다니요? 왜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입니까? 소정 씨는 불에 댄 듯 손을 뺐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젯밤은 술 때문에 귀신에 홀려서 그랬습니다. 천한종년 주제에 감히 주제 넘게 회장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뵐 면목도 없고 자제분들 볼 낯도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무섭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인데 아버지가 늙고 가난한 식모랑 잤다는 걸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늙은 노인 꼬드겨 한몫 챙기려는 꽃뱀이라고 할 겁니다. 전 가난하지만 자존심은 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말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이익이 아니라 제 체면이 깎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잔인한 편견이 저를 물어뜯을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제 앞에 떨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체면을 지켜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행복을 잊을 만큼 악착같이 지켜왔던 그 체면 말입니다. 소정 씨, 나를 봐요. 가까이 다가가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하다고요. 나를 더럽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슬프게 웃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돈방석 위에 앉은 70 먹은 노인네인 내가 빈털터리입니다. 12년 동안 나는 이 금장식 무덤에서 송장처럼 살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고 어젯밤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룹 회장의 위엄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진심을 담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체면이라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 비위 맞추고, 아내 비위 맞추고, 거래처 비위 맞추고, 자식들 비위 맞췄습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냐고 물어봐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아 제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제 병이를 닦아주던 거친 손, 제 밥을 해주던 손, 그리고 어젯밤 가장 약했던 저를 안아주던 손이었습니다. 내 자식들 말입니까? 걔들은 미국에, 유럽에 있습니다. 1년에 명절 때 2번 전화해서 내가 살았나 죽었나, 유산은 언제 나눌 수 있나 간이나 봅니다. 걔들은 내 재산에 관심 있지 내 고독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정 씨, 난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돈으로 수백 명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아내입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바람 부는 밤 서로를 데워줄 늙은 친구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소정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세상 비웃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무서워해야 합니까? 저는 청은망은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하게 웃었습니다. 난 늙었습니다, 소정씨. 남 눈치 보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심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뛰겠습니까? 나는 이 마지막 심장 박동을 행복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고 그녀가 가방에 넣었던 옷들을 꺼냈습니다. 아무 데도 가지 마시오. 대신 짐을 제대로 싸시오. 제가 선언했습니다. 네? 그녀가 어리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떠날 겁니다. 저는 젖은 나무십 위에서 춤추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밖을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저택과 회사는 아이들에게 넘길 겁니다. 지들끼리 찢어발기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데리고 평창으로 가고 싶습니다. 평창이요? 네. 그곳 눈 덮인 골짜기 사이에 내 소유의 오래된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 겨울이면 아주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지요. 거기서 채소도 심고 닭도 키우고 저녁이면 난로가에 앉아 고구마나 구워 먹읍시다. 이 늙은이랑 같이 가주겠소. 파출부가 아니라 내 심장의 주인으로서 말이오. 소정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으로 뛰어들었고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풍만하고 따뜻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갈게요. 회장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게요. 세상 끝이라도. 그녀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권과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기고 노후 자금 얼마와 평창의 목조 주택만 남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식들은 전화해서 아버지가 노망이 났냐느니 누구한테 사기당했냐느니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비는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다. 아비는 지금 내 인생의 봄을 찾으러 간다.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비싼 롤렉스 시계를 풀러놓았습니다. 딱딱한 정장을 벗고 부드러운 니트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소정 씨도 짙은 자주색 니트 원피스에 베이지색 코트로 갈아입었습니다. 기묘할 정도로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보석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 입가에 걸린 행복한 미소가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차가운 저택을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으리으리한 성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이미 제 손안에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바퀴가 굴러가며 시끄러운 도시를 뒤로 하고 눈 덮인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백발로인 두 사람의 사랑의 도피, 미친 짓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제 인생 가장 완벽한 마지막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창은 하얀 첫눈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방눈이 한옥의 곡선진 기와지붕을 덮어 골짜기 전체를 완벽하게 고요한 수묵화로 만들었습니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다급한 전화, 벨 소리도, 사람들의 탐색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소리, 벽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 그리고 새 삶에 적응해가는 두 늙은이의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서울의 저택보다 100배는 작았지만 따뜻함은 10,000배나 더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더 이상 공허함 속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구수한 군고구마 냄새와 마당에서 눈을 쓰는 소정 씨의 빗자루 소리에 눈을 뜹니다. 평생 펜만 잡고 계약하던 김기태가 이제는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팹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즐거웠습니다.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혈관 속 피가 힘차게 도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노동하고 있고 땀을 흘려 사랑하는 여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느낌은 제가 성사시킨 그 어떤 수천억 원짜리 계약보다 더 남자다웠습니다. 소정 씨는 진정한 이 집의 안주인이자 제 마음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울한 잿빛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제가 색깔이 화려한 스웨터와 따뜻한 목도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빨간색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얀 눈밭에서 빨간색이 돋보여 젊어지는 것 같다면서요. 영하 15도로 떨어진 섣달 어느 저녁, 우리는 벽난로 앞에 함께 앉았습니다. 황금빛 소나무로 마감된 작은 거실에서 일렁이는 불빛이 늙었지만 행복으로 빛나는 두 얼굴을 비췄습니다. 탁재는 김이 나는 대추차와 달콤한 곶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정 씨는 제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와인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희끗한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그녀의 뺨이 불빛에 발그레했습니다. 그녀는 코바늘에 집중하다가 가끔 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읽던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정 씨.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 차 식었으면 새로 타올까요? 그녀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으며 양털 러그 위 제 옆자리를 톡톡 쳤습니다. 이리 와요. 소정 씨는 털실을 놓고 순순히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감싸 안고 머리카락에서 나는 대추 향과 송진 냄새를 맡았습니다. 후회하오? 가끔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번화한 도시 버리고 이런 산골짜기에 와서 매일 불 떼고 눈 치우고 고생스럽지 않소? 소정 씨가 고개를 들어 따뜻한 손을 제 뺨에 대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까칠했지만 저는 그 현실적인 감촉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고생이란요. 그녀가 눈꼬리를 초승달처럼 휘며 웃었습니다. 평생 남 시중 들며 뼈 빠지게 일했지. 누가 저를 섬겨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 영감님이 매일 아침 춥다고 불 떼주시고 밤마다 다리 주물러 주시잖아요. 전 왕비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제 가슴에 머리를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사람은 많아도 늘 추웠어요. 여긴 눈이 저렇게 많이 오는데도 영감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니 온몸이 뜨끈뜨끈해요. 저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나무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개를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었습니다. 고맙소, 소정씨.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깨워줘서 고맙소. 여전히 눈이 조용히 내리는 창호지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죽은 아내의 낡은 드레스를 끌어안고 슬픔을 씹던 노인 말입니다. 지금 저는 피와 살이 있는 여자, 저와 같은 리듬으로 뛰는 심장을 안고 있습니다. 나이란 주민등록상의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봄이 정월에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 봄은 이른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꽃이 피거나 새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봄입니다. 소정 씨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 눈 그치면 같이 읍내에 나가서
설 명절 장을 보러 갑시다. 네, 영감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국 끓여 드릴게요.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무 벽 위로 하나로 섞여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롭게 흔들렸습니다. 붉은 실크 드레스와 그해 폭풍우 치던 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평창 눈 골짜기에서의 가장 평온한 날들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먼 훗날 제가 눈을 감더라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떠날 것을 압니다. 황혼이 지기 전 마지막으로 저는 감히 살았고, 감히 사랑했고, 감히 화려했기 때문입니다.